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에 대한 모든 것 인포맥스디,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챗 GPT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오픈 AI가 네. 새로운 버전이죠. GPT-4를 공개를 나왔죠. 했다고 합니다. 정확성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고 뭐 텍스트에서 이미지까지 인식을 한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이인복 대표가 4 버전을 네.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실제로 좀 많이 다르던가요? 많이 다른 점을 두 가지 정도는 봤는데 네. 일단은 노출이 된 내용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개가 된 내용에 비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건 아직까지 한계가 있기는 해요. 네. 공개가 된 것 중에 제일 유명한 내용은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갔어요. 이름이 어렵네요. 이름이 어렵죠. 예. 멀티모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보통 우리가 챗 GPT 같은 경우에는 3.5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따지자면 0.5니까 업그레이드. 음. 그래서 이거는 채팅하고 대화하는 거에만 특화가 돼 있어요. 네. 근데 4 버전으로 올라가면 확실히 달라진 건 얘가 대화만 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까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뜻은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된장찌개를 만들고 싶어요. 거기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죠. 두부도 있고 된장도 있고. 예. 그 이미지들을 얘한테 보내고서 이걸로 다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알려줘. 라고 이야기하면 얘가 역으로다가 확인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막 했었을 때 얘한테 이런 것들을 재밌는 이미지로 만들어줘. 라면 즉시 대화를 하다가 이미지를 생성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기능까지 가능해요. 대화, 음성 이 모든 것들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멀티모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에는 큰 변화를 지금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부분은 아직까지는 허용이 안 됐어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거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풍성한 대화가 가능해졌는데 삼행시가 돼요. 삼행시 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 삼행시가 안 된다고 얘기 드렸거든요. 3.5 버전은 지금까지도 개나리로 삼행시를 지어줘라고 얘기하게 되면 예. 얘가 진짜로 세 줄짜리 시를 계속 짓습니다. 네. 규칙을 한 10번 설명해야지 이제 한번 알아들어요. 예. 근데 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GPT-4한테 개나리로 삼행시를 지어줘 얘기하니까 그냥 바로 개나리가 활짝 핀 봄날에 나무 그늘에서 쉬며 리듬에 맞춰 봄바람 흩날린다는 얘기를 해줘요. 오, 위트가 있네요. 이 정도가 위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제일 유명한 게 그 세종대왕 맥북 도난 사건으로 실험하셨던 분들 많거든요. 네.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오류를 뿜어내지 않으니까 저는 그걸 살짝 우회를 해서 네. 이순신 장군 맥북 도난 사건을 제가 물어보거든요. 예. 가상현실. 가상현실이죠. 3.5 같은 경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네. 이순신 장군의 맥북 도난 사건은 쭉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순신 장군이 예. 임진왜란때 전략을 넣어놨던 맥북을 도난당한 사건이다. 네. 이걸 얘기하는데 프로 넘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 하지만 본인이 이게 중요해요. 그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시작되냐면 첫 번째 문장만 얘기 드리면 어느 날 시간 여행을 통해서 21세기로 온 이순신 장군은 현대 기술에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컴퓨터 매장으로 이어졌고 곧 그는 맥북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맥북으로 전장 전략을 세우고 전장에 대한 연구를 펼쳤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한 대화가 가능해지고 네, 영리해진 일단은 거죠. 이게 소설이라는 거를 알려주면서 시작하는 거. 그렇죠. 이게 그게 달라진 다른 거예요. 것 같군요. 예. 정말 사람과 같이 대화라는 것 같고 굉장히 영리해졌다. 하지만 속도는 느려졌어요. 이게 단점이에요. 좀 더 빨리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이 챗 GPT를 만든 오픈 AI에 투자했던 MS도 같이 뭔가를 바꿀 것 같아요. 다른 이미 데는 바꿨죠. 뭐가 나옵니까? 이미 MS가 빙 검색 엔진에 GPT-4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대기 리스트를 걸어놓으셨던 분들은 사용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도 2월 말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GPT하고 챗 GPT, 그러니까 빙 챗하고 거의 비슷한데 완성도를 따지자면 아직까지는 MS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빙이. 네, 그 이유가 얘는 근거 자료를 댈 수가 있어요. 여행 일정을 잡아줘라고 얘기하게 되면 GPT는 여행 일정을 쭉 잡아줘요. 근데 얘는 여행 일정을 잡아주면서 본인이 어떤 사이트를 참고를 했었는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다가 지금 구글이 바로 어제 아침에 바드라는 인공지능을 구글에 집어넣고 이거를 우리나라는 안 되고 북미 지역에서는 공개를 했어요. 좀 더 가면 어도비에서 그 보셨을 텐데 네. 센세이 젠 AI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개를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AI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 저작권 문제 어떻게 되지? 이거를 얘기하는데 어도비는 오히려 우리가 만들었다. 대신에 저작권 해결할 수 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갖다 놓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원 저작자한테도 보상권을 줄 수 있고 개방형 라이센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매일 아침마다 인공지능 소식에 쏟아지는 인공지능 대전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전쟁이네. 우리 기업들도 좀
나서서 좀 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과 함께 챗 GPT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요. 자, 오늘도 스쳐가는 정보가 아닌 오래도록 남는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트 인사이트로 넘어갑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과 대중화 상당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뭐 이제는 코딩도 하고요, 작곡 작사도 하고요, 그림도 그리고요, 동영상도 읽고요, 논문까지 써주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 광고 영역에서는 그 패러다임까지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에드테크 솔루션 기업 몰로코의 권동섭 엔지니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몰로코라는 기업에서 엔지니어 분을 모시려고 찾다 보니까 몰로코가 알고 보니까 요즘 MZ 세대가 가장 가고 싶은 회사 1위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광고 회사가 어떤 일을 하길래 이 가고 싶은 회사가 되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모바일 기업들이 본인들의 글로벌 성장이나 뭐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많은 모바일 앱들이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렇게 광고 같은 것들을 수주해서 돈을 벌고자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광고를 구글이나 네이버나 뭐 이런 플랫폼만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광고를 이렇게 표시하고 수익화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 있고요. 그 안에서 광고주들이 저희는 이제 저희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광고주들이 광고 소재들을 올려놓으면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최적의 광고 매체나 디바이스의 최적의 가격으로 그 광고들을 표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정리를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온라인 몰이라든지 광고하고 싶은 광고주들이 보통은 네이버 뭐 전면 페이지라든지 구글 전면이라든지 네. 이런 데다가 돈을 주고 하게 되는데 그런 데가 아니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최적의 그 사람들이 찾는 그 사이트에다가 배치를 해준다. 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네네.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구글 안에 있는 검색 광고라든지 네이버의 검색 광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말할 때는 월드 가든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자기네들 시스템 안에서 자기들 광고 시스템 위에서만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다른 모바일 앱들이 있는데 이런 앱들은 자체적으로 그런 광고를 수주를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뭐 기술력도 부족하겠지만 광고를 수주해올 세일즈도 필요하고 뭐 마케팅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수집하고 다닐 수가 없기 광고 때문에 툴을 넣을 수가 없죠 기술적으로.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고 시장이 오픈되어 있는 그런 그 오픈 RTB라고 해서 프로그래미틱 퍼포먼스 광고라는 것들이 있어요. 예. 쉽게 생각하시면 온라인 상에 광고의 경매 시장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거기다가 이제 자기 광고 매체를 내가 지금 현재 내 앱에 이런 순간에 광고를 뿌리고 싶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실시간에 경매가 일어나서 거기서 광고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 경매 시장에 자기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서 내가 뭐 저 자리에 광고가 나온 거는 얼마에 사야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을 저희 쪽에서는 뭐 DSP라고 하는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저희 회사가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가 이제 DSP라고 할 수 있고 예. 이전에는 그런 DSP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광고를 대행해주는 에이전시나 집행하는 어떤 마케팅 부서 사람들이 나는 20대한테 조금 돈을 더 쓰고 뭐 일일이 이렇게 그걸 조절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처음에 저희가 회사를 만들 때부터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이거를 대체하려고 머신러닝 기술들을 개발했고 지금은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뭐 이번 주에 얼마의 광고비를 네가 알아서 최적으로 집행해줘라고 하면은 사람이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광고들을 집행해서 좋은 성과들이 일어나서 뭐 제 앱을 인스톨하게 해준다든지 저희 쇼핑몰로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능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 세계 뭐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광고주들이 저희 시스템을 이용해서 광고들을 그 위에 얹어서 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광고를 집행을 하고 싶거나 이럴 때 네네.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개인별로 하기가. 근데 요즘에는 광고에 테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에드테크라고도 이야기를 해서 이 에드테크를 도와주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형적인 에드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AI 시대를 잠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예전에는 광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일정액에 대해서 내가 구좌를 놓고 그 구좌를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네네. 이제 클릭당 얼마를 내느냐 그걸로 경쟁했었는데 AI가 도입된 이 시대에는 뭐가 좀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이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일단 그 광고를 아까 맞춤형으로 표시하는 입장에서만 예. 본다 그러면은 사용자들이 앱을 사용하거나 어떤 특정 앱에 대해서 저희가 수없이 많은 비딩 정보들을 이미 예전부터 축적을 하고 그걸 머신러닝으로 이렇게 모델로 학습을 시켜서 예. 저희가 뭐 실제 100ms 이하의 굉장히 작은 시간 안에 저희 인공지능 모델이 이 광고 지면의 이 리퀘스트에 대해서 얼마의 비딩을 하는 것이 최적인지를 다 예측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뭔가 생각을 해서 뭐 내일부터는 뭐 야구가 뜰 것 같으니까 뭐 이런 광고를 집행할까 아니면 이런 키워드가 있으니까 여기다 돈을 걸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장의 흐름에 맞게 광고를 집행할 수 있고 저희는 클릭당 한다기보다 저희가 보통 이런 종류의 광고에서는 노출당 광고비를 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매 시장에서 그 비딩 가격이 낮을 때 딴 사람보다 좋은 가격에 광고를 표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타겟의 어떤 소비자에게는 이 사람은 저희 광고 모델이 예측했을 때 조금 비싸더라도 광고를 표출하면은 분명히 성과가 날 것이다. 네. 이런 걸 예측을 해서 변동적으로 가격을 매겨서 이렇게 광고를 보여주거든요. 이런 부분이 예전에 있던 광고 기술들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이렇게 들어서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뭔가 그 경매라는 게 광고 시장에서 노출되는 자리에 대한 치열한 다툼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점할 수 있다. 네, 네. 그거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한다. 이거 맞잖아요. 제일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 예제를 한번 들어본다 예. 그러면은 왜 게임 같은 걸 하실 때 게임 중간에 이렇게 광고가 갑자기 뜨거나 하잖아요. 네. 뜬금없이. 네. 사실은 그게 뜨기 직전에 이 사용하시고 계시던 광고 앱, 그러니까 그 게임 앱이 뭔가 그 경매 시장에다가 신호를 보내요. 지금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사용자가 있는데 이 자리에다가 내가 광고를 이런 크기로 보낼 거야. 그러면 너가 광고 소재를 하나 줘라고 하면은 실시간에 거기에 수백만 회사들이 비딩을 해서 그 중에 제일 최고의 가격을 주는 애들은 광고를 표출하는 그 게임 앱 입장에서는 일단 수익화를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제일 비싼 가격으로 그걸 사와서 이 자리에 뿌리게 되고요. 그러면 이 광고를 보고 어떤 사람이 이 게임이 재밌겠네라고 해서 클릭을 해서 앱스토어에 가서 앱을 인스톨하면은 그런 정보들이 또 뒤에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을 통해서 그 광고를 봤던 사람이 이렇게 실제 앱을 인스톨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데이터가 집계가 되고, 되고 예. 이렇게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주는 또 다른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그냥 광고를 보여주기만 하고 우리 회사가 좀 더 뭐 매출이 일어나겠거니 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그게 다 보여요. 이런 인스톨들이 이런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구나. 그렇게 보면은 광고주들은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 들어온 인스톨은 이 정도고 이런 온라인 경매 쪽에서 들어온 인스톨은 이런 거고 이런 걸 퍼포먼스를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볼 때 더 효과적인 쪽에다가 돈을 더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적은 돈으로다가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게임 같은 거를 하거나 무슨 어플을 켰는데 중간에 뜬금없이 게임 광고가 너무 길게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네, 그거를 사실 너무 길 때가 있어서 막 화가 날 때가 있긴 네,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어느 쪽에서 컨트롤하는 겁니까? 그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뭐 그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 그 사용하시고 계시는 게임 앱이나 이런 데서 어떤 종류의 광고를 나는 표시할 수 있다고 신호들을 보내줘요. 예를 들면 나는 이 자리가 아주 좁아서 뭐 아주 자그마한 그런 배너 광고 같은 것들을 받고 싶어라고 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금 이 타이밍에는 좀 더 내가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정 시간 비디오가 플레이된 후에 뭐 닫기 버튼 같은 게 나오는 예. 이런 비디오 광고를 나는 표시하고 싶어라고 보통 그런 사용하시고 계시는 게임 앱이나 이런 데서 그런 네. 거를 설정을 보통 합니다. 그 회사에서 설정하는 회사에서 하는 거군요. 거군요. 가끔 네, 하다 네. 보면은 이제 플레이형 광고도 있고 맞아요. 그때는 이제 X자가 안 나오는 광고도 있어서 아, 화가 너무 많이 귀찮아. 나올 때 아, 너무 있는데 귀찮아. 그런 건 좀 개선 좀 해주세요.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광고를 보는 사람들, 광고를 타깃으로 하는 사람들을 미리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한다. 사실 그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네, 네. 이런 거는 어떤 기술을 통해서 좀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있던 부분이긴 한데 옛날에는 그 아예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 자체에 광고를 위한 아이디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광고를 위한 아이디들이 아까 그런 리퀘스트에 함께 전달이 되고 광고를 위한 아이디라는 건 애초에 우리는 광고할 것이라고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모바일 OS 안에 예.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아이덴티파이어 같은 것들이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돼가지고 인증서 들어있고요. 같은 게 예. 그걸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아까 뭔가 액션을 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예, 예. 이런 액션을 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계속 추적할 수 있고요. 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애플이나 이런 쪽에서 혹은 구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의 뭐 개인 정보에 그렇죠. 대한 걱정 같은 게 네네. 있어가지고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그 비슷한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퀘스트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도 하는데 특정한 영역의 광고에서는 그 회사 자체에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머신러닝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 말고도 지금 요즘에는 뭐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해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데 안에 들어가는 광고를 저희가 뭐 사스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제가 어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 네. 그 안에 그 밖으로 안 나가고 그 안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입을 했다거나 어떤 페이지를 봤다거나 이런 것들을 트래킹이 되겠네요. 네, 트래킹이 되고 그런 걸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거든요. 어. 그러면 뭐 보통 뭐 아마 사용하시는 큰 쇼핑몰 같은 데서 보셨듯이 상품을 내가 보려고 할 때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상품을 추천해 준다거나 그렇죠. 그런 부분에 약간씩의 광고도 또 끼어 있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뭐 광고비를 받은 어떤 물건을 조금 앞에 보여준다거나 뭐 저희가 그런 쪽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할 때는 그 쇼핑몰 자체의 데이터를 받아서 모델을 학습시키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거에 조금 연관성을 찾자면 그 몇 년 전에 애플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나면은 추적 금지를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분들한테 다운받았었는데 이 앱이 당신을 추적할 건데 허용할 것이냐? 난감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광고업계에서는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예. 또 다른 쪽에서 보면은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은 영향이 없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완벽히 그 부분의 네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개인 아이디라고 하는 개인 광고 아이디라고 하는 게 A라는 사용자가 이 앱에서 사용하다가 다른 앱으로 건너갔을 때도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추적할 때 보통 쓰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A라는 앱을 쓰다가 다른 앱을 또 쓸 때, 네, 실행해서. 다른 앱을 쓸 때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네. 찾기 위해서 보통은 쓰는 건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시면은 안드로이드에서 어떤 앱에서 사용하다가 이 사람이 구글 안드로이드 스토어에 들어가서 앱을 깐다 그러면 그건 전부 구글의 통제하에 있는 거니까 구글 광고 자체는 네. 그 기술이 없더라도 이 앱을 깐 사람이 누군지 잘 알 수 있고 예, 예. 뭐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은 이제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 이런 회사들은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모바일 OS 자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에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보이던 게 이제 애플의 어떤 그런 단계 사이에 링크들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라져 보이는 거기 때문에 광고의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거죠. 네네. 구멍이 좀 네. 생긴 거군요. 거기에.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곳들은 자체 내에 자기들의 큰 앱이 있고 네. 네, 그 앱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밖에서 누구였는지를 알면
자기 안에서 있는 걸 가지고 뭔가를 더 많이 효율화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고 저희는 원래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되어 있는 경매 시장 위에서 원래부터도 네네. 그게 추적이 덜 되는 상태의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그 영향이 있더라도 여전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실적,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의 실적이 조금씩 악화됐던 이유가 사실 그 애플의 이제 그렇죠. 광고 관련된 추적 금지 기능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열린 웹 공간에서 하는 광고에 대한 솔루션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거를 하겠다라는 회사라든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회사는 앞에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몰로코라는 기업이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또 나스닥에 뭐 광고도 같이 하고 협업도 하는데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어느 쪽이 좀 강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희는 아주 초창기부터 머신러닝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자동화하려고 하고 있고 네.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우스갯소리긴 하지만은 광고주들한테 걱정이 되시더라도 조금 더 두고 머신러닝한테 맡겨 보시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처음에 이제 광고를 딱 켰을 때 왠지 자기의 그냥 경험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나는 요걸 조금 건드리고 싶은데 뭐 이걸 조금 바꾸고 싶은데 뭐 거기까지 다 보낼 필요 없이 뭐 요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주고 싶은데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가 보통 권장 드리는 거는 AI를 믿고 맡겨두시면 저희가 거의 시간 단위로 데이터들을 다시 학습시켜 가지고 모델을 계속 최적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뭐 광고를 켰더라도 그게 잠깐은 아직 모델들이 그거의 변화를 적용을 못해서 뭐 약간 출렁임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성능이 높아집니다. 그런 점들이 다른 광고 회사들하고는 많이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100%를 AI한테 맡긴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100% 맡기려면 100%. 맡길 수도 있습니다. 세팅해야 되는 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일주일에 얼마 정도의 금액을 쓰겠다. 어떤 예산. 앱에 대해서. 그 정도만 해놓으면은 알아서 광고가 집행이 되는. 네, 네.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런 식으로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 10,000원 정도를 넣어서 어느 정도 기간까지 하겠다 하면은 알아서 광고를 집행해주고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걸 B2B 단위에서 글로벌하게 더 크게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네. 페이스북은 자체 이제 광고 자기 앱 안에서 저 앱안에서 거의 있어. 네. 광고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다른 앱들에서 광고들에 나오는 그런 어떤 오픈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넓게.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파고가 등장한 이후에 AI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라는 단어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러닝머신이 훨씬 더 익숙하거든요. 머신러닝보다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을 좀 알고 시작을 해야 기술도 알 것 네네. 같은데 요거 설명 잠깐 해주세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쉽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뭐 블랙박스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이 안을 사람이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이 안에는 수억 개의 어떤 작은 뭐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치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이 데이터를 넣어서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이 스위치들을 조금씩 바꾸는 거죠. 조절을 해서. 네. 네. 그래서 트레이닝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시키고 나면은 이제는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를 넣었을 때 제가 원하는 어떤 답변들이 나오는 어떤 블랙박스 같은 걸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챗GPT라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수없이 많은 뭐 문서 데이터 같은 것들을 거기다 넣었더니 얘가 인풋으로 어떤 종류의 텍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었더니 여기선 결과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뭐 텍스트 시퀀스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생성이 된다거나 저희 걸로 친다 그러면 저희는 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여기다가 입력으로 집어넣으면은 뭐 이 광고는 얼마에 집행하는 것이 최적이다. 아니면 이 자리에 제일 최적인 광고는 수천 개의 광고 목록들 중에 A가 제일 좋은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이제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게 로우 데이터든 뭐 아니면은 결과값이 나온 데이터든 일단 집어넣고 계속 뺑뺑이를 돌리다 보면은 지금 업무에 상관이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계속 모으는 작업 그게 이제 머신러닝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뭐 여러 구조나 이런 것들은 네.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그 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런 것들은 예. 굉장히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봐서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모델이 있고 네. 이 모델에 저희가 원하는 어떤 입력을 집어넣을 때 인공지능이 최대한 뭐 자기가 생각할 때 최적의 값들을 뭐 도출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이제 머신러닝 하려면 그 말씀하신 데이터가 얼마나 양이 많고 또 그 양이 많은 것들이 품질이 좋으냐, 정말 타겟을 딱 잡을 수 있는 질이 좋으냐 이게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 수집은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를?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뭐 온라인 경매 시장 저희가 DSP라고 부르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오픈된 프로토콜이 있고 그 위에서 그런 경매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학습을 몇 년 동안 계속 시켜올 수 있었고요. 또 저희 다른 서비스인 아까 RMP라고 하는 뭐 리테일 미디어들, 그러니까 쇼핑몰이나 이런 쪽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이미 머신러닝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모델들이 있지만 또 그 기업들하고 저희가 같이 B2B로 코업을 해서 하는 거라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전달받아서 뭐 그 쇼핑몰 안에서의 사용자들이 페이지를 본 내역, 뭐 장바구니의 목록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신 학습을 하고 최적의 추천을 해줄 수 있는 혹은 최적의 그 자리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가 검색한 기록 그리고 그렇죠. 장바구니에 넣었던 아이템 이런 것들을 알고 그걸로 데이터를 삼는다는 게 조금 좀 아찔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저희하고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그 업체하고 이야기할 때 이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계약들이 돼 있어서 거기서 생성된 모델은 그 서비스 예를 들면 뭐 A라고 하는 쇼핑몰에서 저희가 트레이닝한 모델은 A라고 하는 쇼핑몰의 그 내부의 용도로밖에 사용하지 않고요. 네, 저희는 그런 A라고 하는 쇼핑몰 업체가 뭐 소위 말하는 아마존이나 쿠팡만큼 머신러닝 기술이 충분히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많은 네. 또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에서 그런 기능들을 SaaS의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것뿐이라서 그 데이터들은 절대 밖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가 오픈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좀 개인정보의 우려는 있으나 그거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 해도 된다. 뭐 그런 말씀. 개인정보 우려에 대한 건 그 부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글이나 네이버나 조금만 검색을 하더라도 자기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데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A라는 쇼핑몰이 있으면은 그 쇼핑몰을 우리가 들어갈 때 미리 동의를 하잖아요. 네. 여기는 우리 거를 뭐 해도 되겠다 쿠키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벗어나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나 그 네. 데이터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하는 일은 없이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걸 제공한 업체의 자체 업체 것만 서비스를 사용하는 위해서만 사용을 하더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IT 쪽을 좀 보다 보면은 그 애드블록을 쓰는 것들도 좀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애드 블록이요. 애드블록이라 그래서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는데 광고가 너무 떠서 좀 지저분하고 귀찮고 느려지고 이것 때문에 개인이 돈을 내서 그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가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특정 브라우저를 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애드블록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사용을 해서 모바일 사이트라든지 웹페이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광고 없이 쾌적하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광고 쪽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재앙이 아닌가 싶기는 해서 네. 혹시 이쪽은 좀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부분이 뭐 일리가 충분히 네.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기술들을 쓰기도 하고 특히 어떤 부분에서는 과도하게 광고들이 막 표출되어 있거나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뭐 말씀하셨듯이 반대로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또 수익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뭐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광고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균형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광고를 안 보는 대신에 서브스크립션 피를 지불을 했지만 또 그렇죠. 반대로 어떤 종류의 뭐 OTT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서브스크립션 피를 낮추거나 무료로 볼 수 있는 대신에 뭐 광고를 보여준다거나 근데
광고를 보여줄 때 약간 적절한 수위나 뭐 사용자들이 오히려 반감을 가지면 그 광고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도 계속 좀 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이제 본능 자체가 광고를 많이 보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맞아요. 잘 보이게 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특히 뭐 내가 검색한 걸 바탕으로 계속 그 관련된 제품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뭐랄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최적화가 잘 되면 또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세상이 이제 변하지 않습니까? 뭐 웹3다 뭐 그런데 그럼 광고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구매를 하거나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소비자들 이분들한테는 그런 광고 솔루션이 좀 제공하는 편익이 있습니까? 뭐 좀 더 인공지능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사실 정말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게 좀 더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게 광고를 이제 안 보잖아요. 안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광고가 저한테 최적화된 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딱 필요했었던 거야. 그걸 보게 되면은 말씀하셨던 맞춤형 광고의 끝은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거를 제공해 주는 거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앱 추적 금지라는 얘기가 나왔었을 때 많은 회사들이 어차피 우리는 광고를 집어넣을 건데 당신이 추적 금지를 하게 되면은 당신이 원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공감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게 맞았네요. 그 앱 추적 금지에 관해서도 네.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애플하고 또 구글은 또 다르게 하고 있어서 예, 구글 정책이 같은 조금 네, 다르죠. 다르죠. 예.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완벽히 가리는 대신에 이걸 코호트라고 해가지고 일정 그룹의 어떤 사람들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의 개인이 내가 누군지는 모르더라도 이 네. 사람은 대충 이런 성향을 가진 그룹이야 예. 라고 하는 정도를 그 추적할 그룹으로.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학습을 하는 그런 기술 속에서 이미 그런 코호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네. 내부적으로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프라이버시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더라도 프라이버시 보호. 모든 맞춤형 추천을 막 없앨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좀 더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도 그 사람한테 좀 더 맞는 어떤 컨텐츠나 그런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 그게 이제 기준이 되게 애매한 것 같은 게 그쵸. 내가 필요한 걸 추천을 잘해주면 좋은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니면 걔 광고 갖고 짜증나거든요. 그 선을 어떻게 타협을 해야 되느냐. 아까 보신 게 이제 몰로코에서 만든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그 것 광고가. 네, 최근에 이제 광고 시장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TBCF 그리고 뭐 인터넷의 배너 광고 업체들 이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요새는 거의 테크로 가고 있습니다. 광고 시장이 이제 테크와 붙은 게 얼마나 됩니까? 뭐 얼마나 중요하게 됐습니까? 네, 제가 뭐 저도 광고 이 업계에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아서 뭐 이거 역사를 이야기하거나 그러기는 힘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변화는 전통적인 미디어라고 그러면은 하나의 광고를 수많은 사람들한테 뿌리는 보여주는 거.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TV 광고라 그러면 제가 그냥 뭐 9시 뉴스 전 시간에 이 광고를 보여주세요 하면 뭐 15초, 30초 동안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게 되는 거죠. 15가 제일 비쌌고요. 예. 근데 지금 온라인의 광고라든지 앞으로의 광고들은 점점 더 개개인마다 다른 광고를 보여주게 될 거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에게 뭐 20대 뭐 여자분이 좋아할 만한 거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저한테 어필하진 않을 거고 뭐 저한테 또 맞는 어떤 게 다른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쓸모없는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 동일한 어떤 뭐 게임을 하거나 지금 아마 모바일 광고에서 지금 보시고 계신 광고들은 각자 한 명 한 명한테 맞춰서 나오는 광고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모든 미디어에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아마 서로 다른 그 같은 제가 인포맥스D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더라도 거기서 보게 되는 광고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 앞으로 더 생성 AI 같은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은 그런 광고들조차도 더 각자에게 맞게 생성이 돼서 서비스가 되고 뭐 그 속에 컨텐츠 속에까지도 다 다른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사실 생성 AI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성 AI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편한 기술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멀티모델에 적용된다는 게 예를 들어 이 컵을 갖다가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딱 찍고 뒤에 있는 배경을 지우고 근데 배경을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GPT 같은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텍스트로 입력을 하는 거죠.
이 컵이 그랜드 캐년 위에 있는 모습을 그려줘. 혹은 굉장히 사이버펑키하게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이 들고 있는 모습으로 아니면 반고흐가 이 컵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해줘. 하면 그게 나와서 그 내용 자체를 이제 광고에 집어넣을 수가 있고 역시 그 키워드를 광고 회사들이 쓸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타겟팅 광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 분명히 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 뭐 우리 삶에 분명히 변화를 가져올 시장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몰로콘 한편으로는 뭐 광고 회사이면서도 머신러닝 데이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B2B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잖아요. B2C보다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또 끝까지 이제 집행이 되는지 그것도 사실 들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하는 서비스에 예. 따라서 형태들이 좀 다른데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DSP라고 불리는 뭐 네. 광고 경매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냥 그 관리 웹사이트 같은 데 들어와서 광고비를 뭐 집행하듯이 그런 솔루션들이 다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토 모드로 할 수 있도록. 네, 예. 그래서 뭐 관리 도구 같은 데 들어와서 몇 가지 설정만 하시면은 전 세계에 광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제공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깊숙하게 그 해당 저희 파트너사하고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신 뭐 회사들하고 저희가 이제 만나서 뭐 실제 그 서비스하고 인테그레이션하는 개발 과정도 거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뭐 성능이 좋으면 그걸로 이제 또 서비스를 운영하고 네, 그래서 소비자가 볼 때는 뒤에서 전혀 그런 걸 느끼실 수 없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뭐 사용하고 계신 어떤 서비스에 저희 제품들이 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현재는 또 뭐 여러 가지 OTT 같은 그런 서비스에도 실시간으로 광고를 잘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지금 뭐 만들어서 서비스화하고 OTT 있습니다. 광고도 하는군요. 네, 그런 쪽들도 지금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뭐 많은 그런 OTT 회사들이 다 광고 쪽을 같이 붙이는 쪽을 예. 이야기하고 있고 네. 그게 일반적인 뭐 배너 광고일 리는 없을 거고 아마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추천해 주거나 네. 아니면 그 사이에 이 사람 사이사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뭐 바뀌기 전에 적절한 비디오 광고 같은 걸 그 사이에 삽입을 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아주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당연히 자체적인 광고 플랫폼이나 네네. 뭐 인력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스스로 하기 그 저희하고 합쳐서 해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저렴이 버전의 요금제 속에 이제 광고를 광고를 넣겠다. 봐야 되죠. 뭐 얘기를 하면서 OTT도 광고가 되는구나. 뭐 그런 걸 깨닫는 그런 시점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에드테크의 이제 트렌드, 글로벌 시장에서의 트렌드라는 것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미 아까 벌써 많이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것 얘기하셨군요. 같은데 네.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은 이슈. 지금 몇 년째 꾸준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광고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클릭이 안 없어지고 오랫동안 있는 이런 걸 할 때 뭐 어떤 쪽에서는 가짜로 클릭을 만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맞아요. 프로드라고 해서 그런 광고 효과를 좀 속여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막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요. 뭐 다양한 전통적으로 광고라고 생각 안 했던 쪽에 이제 광고들도 모바일화 돼 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쇼핑몰이나 이런 데 안에 있는 광고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 알고 계신 큰 쇼핑몰들의 상당한 수익의 일부분들은 광고에서 광고로. 네. 그 안에 있는 셀러들이 자체적으로 네. 그 속에서 광고비를 집행해서 그 속에서 또 광고 시장이 형성되는 뭐 이런 것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광고 안에서 이제 광고들을 볼 수 있는 것들도 큰 수익 모델이 되고 있는 거군요. 실제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회사들의 뭐 재무제표 이런 속에서 광고 비즈니스가 이제는 작지 않게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 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분사했던 그 네이버 파이낸셜의 광고 영역 수익도 아, 엄청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광고 시장 확장시키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광고 상품들 사실 광고라고 하면 만나기 싫긴 한데 새로운 디지털 혁신적인 광고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주는 형태의 서비스들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하십니까? 네, 제가 뭐
마케터나 뭐 세일즈는 아니라서 네, 미래학자 아니시니까. 정확히 뭐 예. 미래를 보진 못하겠지만 엔지니어 관점에서는 예. 현재 분명히 저희가 머신러닝으로 정말 잘 추천을 하고 있고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는 이 부분에 점점 더 많은 개인화나 그런 추천 성능들의 향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광고가 불편한 부분과 뭐 그 적절한 어떤 효능감이 있었던 부분의 경계를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하는 데까지 계속 모델들이 발전할 것 같고요. 또 아까 생성 AI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야기하셨지만은 뭐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술인 이유가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광고들이 미리 어떤 기획되어진 광고 소재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중에 어떤 거를 뭘 주면 좋을까를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도 나중에는 뭐 그런 AI들이 정말 발전을 한다 그러면 실시간에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소재로 바뀌어서 광고가 나간다거나 하는 것들도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 여기에 한 가지만 좀 첨언을 드리자면 예. 아까 웹3 얘기를 잠깐 하셨던 것처럼 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제 참여 쪽으로 많이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광고를 보게 되면 아무리 나한테 좋은 광고라고 하더라도 내가 광고에 좀 당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죠. 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동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당신이 이 광고를 보게 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수익 쉐어를 해주겠다, 베네핏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요즘에 블록체인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브레이브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이런 쪽이 많이 하는 거라서 아마 그쪽도 좀 내부에서 고민 중이지 않으실까 싶기는 합니다. 네, 저희도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한 몇 년 전에 네. 그런 흐름이 뭐 블록체인까지는 아니었지만은 광고를 보시면 돈을 얼마를 받으실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앱을 깔면 얼마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광고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드, 어떤 사기를 치는 그쪽이 많군요. 그런 부분들이 그걸 이렇게 체리 피킹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악용을 해서 그 광고 시장을 좀 망가뜨렸던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뭐 그런 기술들이 발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광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몰로코의 권동섭 엔지니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뒀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보았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 코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